대한민국 국정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벌어진 북한 외교관 부부의 추격전. 그것은 지금까지 상식을 깨버린 북한이 숨기려는 충격적 진실이었습니다. 북한의 1호 외교관 부부가 북한의 감시망을 뚫고 몸을 내던진 3시간. 생존인가 죽음인가 선택지는 단 2개였습니다. 어떤 탈북민조차 꺼내기 두려워했던 지금까지 봉인된 이야기. 그림자조차 자유롭지 못한 북한 외교관들의 진짜 현실이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그 전에 잠깐 클릭 한 번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씩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남편 한진명은 북한 외무성 소속 외교관이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외교관이 아니었어요. 주베트남 대사관의 2등 서기관으로 대사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었죠. 북한에서 외교관이 된다는 것. 그것은 최상위 특권층에 속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항일빨치산 출신 집안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김일성 주석 시절부터 핵심 권력에 가까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 아들인 남편 역시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20대 중반에 외무성에 발탁되었죠. 저는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나와 만수대예술단에서 활동하던 중 남편을 만났습니다. 20살 때였어요. 당에서 주선한 중매 자리였습니다. 한진명 동무는 공화국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라는 소개와 함께요. 3달 만에 결혼했고 곧 딸 서연이와 아들 준혁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평양 중심구역 고층 아파트 20층에 살았습니다. 대동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일주일에 2번씩 특별 배급이 들어왔고 검은색 볼과 승용차가 남편의 출퇴근을 책임졌습니다. 아이들은 당 간부 자녀들만 다니는 금수산 소학교에 다녔어요. 겉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관의 아내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를요. 남편은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벽에도 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끔 저를 산책에 데리고 나가서야 속내를 조금 비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애둘러서 암시하는 식으로만요. 외교관이라는 게 참 복잡한 일이요. 나라를 대표한다지만 정작 자신은 감시당하는 처지니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모르는 게 안전한 세계였으니까요. 베트남 발령이 났을 때 시댁에서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해외 근무는 출세의 지름길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축하 자리에서도 억지로 웃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노이는 좋은 곳이요. 날씨도 따뜻하고 사람들도 순박하다더군. 애들 교육에도 좋을 거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남편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 누워있던 저는 남편의 숨소리가 고르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뒤척이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노이에 도착한 건 봄이었습니다. 대사관 관사는 생각보다 넓고 쾌적했어요. 정원이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도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준혁이는 새로운 환경에 신이 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일과는 빡빡했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주말에도 대사관에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외교 업무뿐만 아니라 북한 본국에 보내는 각종 보고서 작성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유난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피곤할 뿐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평양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성택이 숙청되었다는 것이었죠. TV 화면에는 장성택이 의자에서 끌려나가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하노이에 온 지 3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저를 거리로 데리고 나갔어요. 대사관 차량이 아닌 평범한 택시를 타고요. 오늘은 시장 구경이나 할까 하오.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가벼웠고 조금 더 자유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호안기엠 호수 근처의 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흥정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거리 음악가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보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격하게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우리와는 다른 세상이요. 그때 저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공화국의 외교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남편의 업무는 표면적으로는 외교 문서를 처리하고 베트남 정부와 교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어요. 대사관 내부의 북한 사람들을 감시하고 탈북 기도가 없는지 확인하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일, 그것이 남편의 진짜 업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노동자 한 명이 도망쳤소. 잡혔나요? 아니요. 베트남 경찰이 협조하지 않았소. 인권 문제라며.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탈북자를 보호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수정이, 당신은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요? 글쎄요. 활기차 보이는데요. 활기찬 게 아니요. 자유로운 거요.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소.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갈 수 있소. 자식들에게 미래를 물려줄 수 있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여보, 그런 말씀은 알고 있소. 조심해야 한다는 거. 하지만 수정이, 우리 아이들은요. 서연이와 준혁이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퇴근 후 혼자 거리를 걷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서점에 들르기도 하고 카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모범적인 외교관이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느 주말 남편은 우리 가족을 데리고 하롱베이로 여행을 갔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기암 괴석들이 장관이었어요. 서연이와 준혁이는 배 위에서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새들이 날아다녀요. 준혁이가 손가락으로 갈매기 떼를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안아올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준혁아, 저 새들처럼 자유롭게 날 수 있으면 좋겠구나. 그날 밤 호텔에서 남편은 오랫동안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수정이, 만약 우리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소? 무슨 말씀이세요?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말이오. 북한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날 수 있다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업무는 점점 더 숨막혔습니다. 평양에서 오는 지시들은 갈수록 강압적이었어요. 모든 직원의 동향을 보고하라. 베트남 사람들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라. 외부 정보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라. 남편은 매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을 섞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외국인과 대화한 것을 보고하지 않거나 규정을 어긴 것을 눈감아주거나 이러다가 들키면 어떡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소. 나는 이미 체제를 배신하기 시작했소. 그 말이 무섭도록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어요. 대사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서기관 부인이십니까? 긴급 소집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사관으로 오십시오.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적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아이들을 이웃 외교관 부인에게 맡긴 후 택시를 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급 소집은 좋은 일로 걸려오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대사관 회의실에는 모든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사가 단상에 올라섰고 비편 스크린에는 평양 방송이 틀어졌어요. 동무들, 공화국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장성택이 2명의 군인에게 팔이 잡힌 채 끌려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특별재판정. 장성택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깃은 흐트러져 있었어요.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장성택을 즉시 처형한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남편을 찾아 눈을 돌렸어요. 남편은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 대사가 말했습니다. 장성택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조사 대상입니다. 과거에 장성택과 접촉이 있었던 동무들은 즉시 자체 비판서를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대사는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양 본부에서 특별조사단이 파견됩니다. 모든 동무들의 충성심을 재검증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이, 우리 집안이 장성택과 연결되어 있소. 뭐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장성택 동무와 함께 일하셨던 적이 있소. 10년도 더 전 일이지만 그들은 그런 걸 기억하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의 연좌제는 무자비했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3대가 멸문당합니다. 친가, 외가, 처가까지 모두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이 북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오. 하지만 시간 문제일 거요. 며칠 후 예상대로 평양에서 보위부 조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남자들이었어요. 검은 인민복을 입고 표정 없는 얼굴로 대사관에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아이들과 함께 평양으로 소환되면 어떡하나, 온갖 최악의 상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피곤에 쩔어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자체 비판서를 쓰라고 했소. 무슨 내용을요? 시아버지와 장성택의 관계, 우리 집안의 모든 행적, 내가 외무성에 들어온 과정,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라는 거요.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수서도 쓰라고 했소. 내가 혹시 불순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체제에 회의를 품은 적이 있는지.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자수서를 쓰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쓰지 않으면 불충으로 몰리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든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이었습니다. 수정이, 들어가면 죽소.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양으로 소환되면 끝이오.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아이들도, 우리 모두 끝나는 거요. 그럼 어떡해요? 나는 이미 타깃이 되었소. 보위부는 명단을 가지고 왔소. 장성택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명단, 거기에 우리 집안 사람들 이름이 있었소. 저는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떨리는 몸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대사관에서는 또 다른 외교관 한 명이 평양으로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울면서 짐을 쌌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소환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그 외교관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어요. 남편은 매일 밤 자체 비판서를 썼습니다. 쓰고, 찍고, 다시 쓰고. 어떻게 써도 살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죄를 인정하면 숙청당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불충으로 몰렸습니다. 수정이, 나는 결정했소.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요.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가서 죽느니 차라리 도망치는 게 낫소. 어차피 내가 들어가든 도망치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처벌받을 거요. 연좌제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네 식구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남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어요. 하지만 탈북하면 알고 있소. 배신자가 되는 거요. 하지만 수정이, 우리가 살아야 서연이와 준혁이도 사요. 저 아이들을 수용소로 보낼 수는 없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를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결심을 한 후,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모범적인 외교관이었지만, 집에서는 매일 밤 계획을 세웠어요. 탈북 루트, 필요한 서류, 연락할 사람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베트남은 북한과 우호 관계지만 법적으로는 탈북자를 송환하지 않소. 특히 제3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안전하오. 남편은 하노이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위치, 거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 비상시 대체 경로. 외교관답게 치밀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의 감시였어요. 우리는 24시간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보고해야 했고, 외출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언제 움직일 건가요? 조금만 기다려야 하오. 평양에서 정식 소환장이 오기 전에 움직여야 하오. 그 전에는 아직 의심받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남편은 대사관에서 더욱 모범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자체 비판서도 성실하게 작성했어요.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먼저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외교관으로서 받는 외화를 조금씩 모았어요. 대사관 금고에서 몰래 빼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범죄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돈으로 택시를 타고 필요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거요. 다음은 여권과 신분증이었습니다. 외교관 여권은 이미 있었지만 그것을 들고 한국 대사관에 가기는 어려웠어요. 북한 대사관에서 즉시 알아챌 테니까요. 남편은 대사관 문서실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직원과 친해졌습니다. 몇 달 동안 천천히 신뢰를 쌓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만약 급한 일이 생기면 도와줄 수 있소? 베트남 직원은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조심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준비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8살 서연이와 5살 준혁이에게 탈북을 이해시키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만약 엄마가 빨리 가자고 하면 아무 말하지 말고 따라와야 해. 알았지? 왜요, 엄마? 그냥 중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북한은 전부였고 탈북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준혁이에게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5살 아이는 언제 뭘 말할지 알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유치원에서 선생님에게 말하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준혁아, 우리 곧 재밌는 곳으로 여행 갈 거야. 하지만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진짜요? 어디로요? 가면 알게 될 거야. 약속할 수 있지? 준혁이는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진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평양에서 오는 전문을 매일 확인했어요. 소환장이 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오래 기다리면 의심받을 수도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 움직이겠소.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요일 새벽이요. 대사관 경비가 가장 느슨한 시간이요. 어떻게 빠져나갈 건가요? 공식적으로는 가족 나들이라고 신고하겠소. 하롱베이로 간다고. 그리고 중간에 방향을 바꾸는 거요. 남편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하노이 시내, 한국 대사관의 위치, 거기까지 가는 경로. 모든 것이 머릿속에 들어 있었어요. 만약 실패하면? 실패는 없소. 성공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요.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밤, 저는 마지막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의심받지 않으려면 평범한 나들이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작은 배낭 하나에 옷 몇 벌, 아이들 간식,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북한에 두고 올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얼굴들이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약해지면 안 됐어요. 금요일, 남편은 대사관에 휴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롱베이 1박 2일 여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사는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누워 있었지만 눈은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수정이, 후회하지 않겠소? 후회요. 북한을 떠나는 것,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있으면 어디든 괜찮아요.
그게 제 전부예요. 남편은 제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맙소. 꼭 지켜주겠소.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새벽 5시, 저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어요. 서연아, 준혁아, 일어나야 해. 엄마, 아직 졸려요. 준혁이가 눈을 비비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옷을 입히면서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여행 가는 날이잖아. 일찍 출발해야 해. 남편은 이미 짐을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족 여행 가방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전 재산이 들어 있었어요. 현금, 외교관 신분증, 그리고 몇 안 되는 귀중품들. 차 시동 걸었소. 서두릅시다.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떨리는 걸 숨기려는 듯했어요. 우리는 대사관 관사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경비원이 졸린 눈으로 우리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서기관 동무, 즐거운 여행 되시오. 고맙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는 걸 봤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차는 하롱베이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처음 30분 동안은 정말로 여행을 가는 것처럼 운전했어요. 혹시라도 대사관에서 추적하고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뒷좌석에서 아이들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준혁이는 제 무릎에 기대어 다시 잠들었어요. 지금부터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요. 하롱베이로 가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하노이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보, 길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영리한 아이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죠. 아니야, 서연아. 잠깐 들릴 때가 있어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노이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이른 시각이라 거리는 한산했어요. 오토바이들이 몇 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리저리 골목을 돌았습니다. 혹시 모를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저기요. 남편이 어느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3층짜리 하얀 건물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지금 들어가면 끝이오. 되돌릴 수 없소.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알아요.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차를 대사관 앞 골목에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서연아, 준혁아, 들어봐. 남편이 뒤돌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부터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저 건물에 들어갈 건데 절대 소리 지르면 안 돼. 알겠지? 왜요? 아빠, 무서운 곳이에요? 준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안전한 곳이야. 우리를 지켜줄 곳이란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남편이 큰 가방을 들고 저는 준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는 제 다른 손을 잡았어요. 한국 대사관 정문까지는 불과 50m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마치 100km처럼 느껴졌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따라온 건 아닌지. 빨리 갑시다. 남편이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걸음을 빨리 했어요. 준혁이가 뒤처질까봐 제가 안아들었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철문이었어요. 인터폰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인터폰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한국어였어요. 북한 말씨와는 다른 부드러운 억양이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게 느껴지는 10초였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어요. 한국 외교관 2명이 나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진정하고 우리를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전합니다. 우리는 대사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의자에 주저앉았고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여행 안 가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남편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북한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진 거란다. 서연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어요. 8살 아이에게 자유가 뭔지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 외교관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며 진정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안전합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항의가 들어올 테지만 법적으로 저희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며칠 내로 한국행 비행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탈북한 거였어요. 배신자가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남은 거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생했소. 이제 시작이오. 한국 대사관에 들어온 첫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배정된 작은 방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잠든 사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혹시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건 아닐까? 혹시 베트남 정부가 우리를 넘기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한국 외교관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북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서기관과 그 가족을 즉시 인도하라고요. 그럼? 남편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북한에 넘겨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남편은 외교관이었습니다. 그것도 핵심 정보를 알고 있는 2등 서기관. 북한이 쉽게 놓아줄 리 없었어요. 이틀째 대사관 밖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몰려와 항해 시위를 벌였어요. 확성기를 들고 배신자를 넘겨라. 반역자는 처단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서연이와 준혁이는 무서워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리는 고함 소리에 준혁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우리 잡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야, 준혁아. 우리는 안전해. 여기는 한국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어요. 남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함께 일하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우리를 배신자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한국 정부 관계자가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한 서기관님, 부인께서도 들으세요.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 북한 대사관은 베트남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중립을 지키고 있어요. 법적으로 여러분을 송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언제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비행편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북한 요원들이 공항을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안전하게 출국시키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에서의 나날은 답답했습니다. 작은 방에 갇혀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어요. 아이들은 지루해했고 저와 남편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나흘째 밤, 남편이 악몽을 꿨습니다. 보위부에 잡혀가는 꿈이었대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남편은 한참을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제가 남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정이, 미안하오. 당신과 아이들을 이런 상황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함께 선택한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형제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좌제 때문에 수용소로 끌려갔을까요? 아니면 처형당했을까요? 엿새째, 한국 외교관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내일 새벽 출국합니다. 특별기를 준비했어요. 정말입니까?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새벽 4시에 대사관 차량으로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비밀리에 진행될 겁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정말로 북한과 작별하는 거였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였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영리한 아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서연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북한에 계셔. 우리는 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언제 다시 만나요? 모르겠어. 서연아, 아마 오래 걸릴 거야.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별의 의미를 아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함께 둘러앉아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빌고 싶었어요.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너무 큰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새벽 3시, 외교관이 우리를 깨웠습니다. 준비하세요. 출발합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아이들은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였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안고 남편은 가방을 들었어요. 대사관 지하 주차장에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선팅이 되어 있어서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타십시오. 최대한 빠르게 공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대사관 정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여전히 그 앞에서 감시하고 있었어요.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외교 차량입니다. 그들이 함부로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노이 거리를 달리는 30분 동안 저는 계속 뒤를 확인했어요. 혹시 추격 차량이 오는 건 아닌지. 마침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터미널이 아니었어요. VIP 전용 게이트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비행기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일반 출국 심사는 면제됩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작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받았어요. 임시 여권이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 국민이라는 증표였습니다. 탑승하세요. 비행기는 작은 전세기였습니다. 우리 가족과 한국 관계자 몇 명만 탔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하노이가 멀어졌어요. 베트남도, 북한도 모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은 끝없이 푸르렀어요. 북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것. 그것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남편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복잡했어요. 안도와 죄책감,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소.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요.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지금쯤 우리 소식을 들었을 거요. 보위부가 찾아갔겠지. 내 아들이 배신했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우리 때문에 고통받을 사람들, 연좌제라는 잔혹한 제도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였어요.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이건 우리가 선택한 길이요. 후회하지 않겠소.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부드러운 미소로 우리를 대했습니다. 힘드셨죠? 이제 안전하세요. 그 짧은 말에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공화국에서는 웃는 얼굴도 의심해야 했습니다. 진심인지 아니면 감시하기 위한 가면인지 끊임없이 경계해야 했죠. 하지만 이 승무원의 미소는 달랐습니다. 순수한 친절이었어요. 서연이와 준혁이는 비행기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구름이 진짜 솜사탕 같아요. 준혁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웃었어요.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모험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건 나중의 일이었죠. 비행 시간은 4시간 정도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 관계자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하나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약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으시게 돼요. 하나원이요?
남북한 아재단에서 운영하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입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심리 상담, 진로 지도 등을 받게 됩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관이었던 남편은 하나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북한 대사관에서는 탈북자들을 인간 쓰레기, 배신자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어떤 건가요? 한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언어가 많이 달라서요.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민주주의 정치 제도, 일상생활 적응 등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북한에서는 적으로만 배웠던 개념들이었어요. 그리고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죠. 북한에서 보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새 이름, 새로운 삶. 한진명도 이수정도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가족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 소식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관계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북한은 탈북자 가족들을 철저히 격리시키거든요. 특히 고위 외교관 출신이시라면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미 끌려갈 거였어요. 정치범 수용소로 아니면 처형장으로. 하지만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전하거나 돈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매우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관이었던 남편은 그런 경로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어요. 붉은 고추장, 싱싱한 채소, 고소한 참기름 향. 북한에서는 특권층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서연이가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이도 열심히 숟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들아, 나라를 배신하지 말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여보, 조금은 드세요. 힘내야죠.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수정이.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오. 3시간째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들.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저게 다 서울인가요? 서연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인천이야. 서울은 더 크단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했어요. 자유의 땅에, 더 이상 감시받지 않아도 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관계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긴장이 풀렸어요. 남편도, 저도, 아이들까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공기가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검은색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화려한 네온사인들, 밤인데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저 차들 다 개인 소유예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가 흔해요.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외교관으로서 자본주의를 공부했지만 직접 보는 것은 또 달랐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이 하나원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이 시설은 생각보다 아늑해 보였어요. 담장은 있었지만 북한의 감옥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3달 동안 생활하시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니까요. 우리에게 배정된 숙소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4개 있었고
작은 화장실도 딸려 있었어요. 북한의 집보다 작았지만 여기서는 감시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릴까, 보위부가 찾아올까.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 사실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강당에는 우리처럼 새로 온 탈북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략 30명 정도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 가족이 함께였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였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입니다. 하나원 원장님이 앞에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고통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합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안전하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그 단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심리 상담이 있었어요. 트라우마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나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북한에서는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항상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벽에도 귀가 있고, 이웃도 적이고,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같은 언어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연락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연락이라고 합니다. 또 동무는 친구, 인민반장은 통장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필기를 했어요. 외교관답게 빨리 배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경제 교육이었습니다. 은행 계좌, 신용카드, 세금, 보험, 모든 게 생소했어요. 여러분은 정착금을 받게 됩니다. 이 돈으로 집을 구하고 생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받나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가구당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 정도입니다. 몇 천만 원.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돈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돈으로 집을 사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실전 교육이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법,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법, 병원에 가는 법.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마트에 처음 갔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진열대, 넘쳐나는 상품들. 북한의 구경상점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허가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돈만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배급표, 허가증, 신분증명이 필요했습니다. 넷째 주에는 직업교육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교관 경력을 살려서 국제관계 분야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 외교관 경력은 한국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학력이나 자격증을 새로 따셔야 해요. 진로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15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요? 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금을 드립니다. 대학을 다시 다니셔도 되고 직업훈련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날 밤 남편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북한에서는 엘리트였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기분이었겠죠.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위로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소. 자유만 얻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지만 며칠 후 남편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한국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외교관의 집념이었습니다. 저도 직업을 알아봤습니다. 예술단 출신이라 문화 관련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비스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2달째, 우리는 외부 활동을 허가받았습니다. 주말에 서울 구경을 갈 수 있었어요. 명동에 갔을 때 저는 그 활기에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엄마, 저기 아이스크림이요. 준혁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거리를 걸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누군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익명성이 주는 자유가 좋았습니다. 석 달이 다 되어갈 무렵, 퇴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20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퇴소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원장님이 악수를 청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삶을 선물해 주셔서. 남편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날,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진명은 김민준이 되었고, 밀수정인 저는 박지영이 되었어요. 서연이와 준혁이는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새 이름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서울 변두리, 관악구의 작은 아파트가 우리의 첫 보금자리였습니다. 20평짜리 공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같았어요.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 곳,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 집이에요. 제가 감격스러워하며 물었을 때 남편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소. 이제부터 우리가 주인이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소. 처음 몇 달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은행에서 돈을 찾는 것도, 지하철을 타는 것도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탈북자라는 것을 숨기려 했지만 말투나 행동으로 금방 들통이 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엄마, 학교 친구들이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놀려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을 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부모의 선택 때문에 고통받는 거였어요. 서연아, 북한에서 온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찾아온 거란다. 하지만 8살 아이에게 그 말이 얼마나 와닿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대학원 입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어요. 북한에서는 촉망받는 외교관이었지만 여기서는 평범한 중년 유학생 준비생에 불과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소. 다시 전문가가 되고 싶소. 남편의 눈에는 여전히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화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북한에서 음악을 전공한 경력이 여기서 도움이 됐습니다. 비록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1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옷을 사주고 남편에게는 공부에 필요한 책을 사줬습니다. 여보, 이게 자본주의구나? 제가 웃으며 말하자 남편도 따라 웃었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 세상이요. 나쁘지 않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적응해갔습니다. 서연이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고 준혁이는 태권도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한국 가정의 일상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남편은 드디어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국제정치학과였어요. 외교관으로서의 경험이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해냈소. 다시 시작할 수 있소. 남편은 합격 통지서를 들고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든 걸 버리고 다시 학생이 되어 공부한다는 게.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때문이었어요.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알아봤지만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시아버님 댁이 비어 있다고 하더군. 남편이 어둡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신 걸까요? 모르겠소. 아마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잘 사는 게 그분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작은 집들이를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알게 된 탈북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모두들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러웠어요. 덕분에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 한국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대화였어요. 3년이 지났을 때 남편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논문 주제는 북한 외교 정책의 변화와 전망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요. 남편은 곧 통일 관련 연구소에 취직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로서 일하게 된 거였어요. 외교관 시절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문화센터에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피아노뿐만 아니라 북한 음악에 대한 특강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북한 문화에 대해 궁금해했고, 저는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서연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준혁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한국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유창한 한국어로 말하고, 케이팝을 듣고, 친구들과 스마트폰으로 연락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통일 관련 일 하고 싶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왜? 북한에도 저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은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족입니다. 여전히 북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만 이제는 죄책감보다는 감사함이 더 큽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것,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이들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습니다. 가끔 밤에 남편과 베란다에 나가 별을 봅니다. 북한에서 보던 그 별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보는 별은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자유의 하늘 아래에서 보는 별이니까요. 후회하지 않소? 남편이 가끔 묻습니다. 단 한 번도요. 당신과 아이들이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대한민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전히 차별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할 자유, 꿈꿀 자유, 살아갈 자유. 그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것이고 지금도 매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북한 외교관이었던 사람과 그 가족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온 이야기. 끝나지 않은,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